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저녁 LA 인근 시미밸리의 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2024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경선 주자들의 2차 토론이 열렸습니다. 열기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면서 통화 긴축 정책의 사이클이 이제 확실히 끝났다라면서 저성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곳 남가주에서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토론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모닝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어제 LA 인근 시미밸리 지역의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2차 토론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총 7명의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참가해서 열띤 토론 이어갔는데요. 넉버검 전 노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론 드센티스 현 플로리다 주지사, 비벡 라마스와미 인도계 억만장자 사업가,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이렇게 7명이 참가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이번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불참을 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 정말 뜨거웠습니다. 열기가 가득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뭐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자기들끼리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네. 그 지지율이 미미한 후보들 7명이 참가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들 7명은 참 절박했겠죠. 그렇군요. 네, 모든 관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가져가고 있고 네. 공화당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빼면은 뭐 누가 나왔는지 뭐 관심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지금 공화당 이꼴 트럼프 이꼴 공화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후보들 7명은 참 절박해요. 평소에 언론 노출도 잘 안 되고 SNS에서 관심도도 거의 없고 SNS에서도 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자신들이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TV 토론이다 보니까 아주 절박하게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돼 보일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안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마지막까지 좀 몸부림을 치는 듯한 이런 모습. 그래도 지켜보신 한 분이 계시네요. 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직업이 아니면 그걸 받겠습니까? 그걸 왜 봅니까? 네. 그래도 뭐 주요 토론 이슈에 대해서는 뭐 서로 한치도 물러나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는 좀 재밌었어요. 사실 좀 점잖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좀 치고받고 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낙태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여부, 뭐 현재 그 연방 정부 셧다운 관련한 것,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이렇게 좀 핫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고,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는 이런 모습. 역시 워낙 시간도 적고 그 관심이 적다 보니까 자기 뭐 정책을 이렇게 홍보할 만한 여유는 없고요. 남의 거를 이제 속된 말로 까는 이제 그런 이제 비판하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이런 작전이었고, 특히 그 대중국 행보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가 뭐 중국 그 틱톡 그걸 개설을 했다, 이제 그 계정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고 어떻게 보면 좀 인신 공격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참 재밌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뭐 인신 공격은 기본이고 상대방이 말하면 최소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 얘기하니까 말 끊고, 그 사회자가 그걸 제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뭐 완전히 좀 엄청난 그 설전이 이어졌고, 보는 맛은 있었는데 재미 면에서 굉장히 좀 보는 맛이 있었지만, 뭐랄까요, 좀 영양가 있는 토론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보는 분들에 따라서 판단에 좀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7명씩 나와서 붙는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 하면 그렇죠.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결국 공허한 그들만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 잘하신 대로 7명이나 나오니까 너무 그거 좀 발언할 기회 얻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후보들도 이해는 가는 게,
정말 엄청 때가 되면 자기를 그렇죠. 저걸 해야 되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도 낮은 후보가 언론의 관심도 못 받는 후보가 모처럼 맞은 기회에서 정말 그 룰을 지키다가는 몇 마디 못하고 끝나니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손질을 볼 필요는 있겠다. 맞아요. 효과적인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뭐 후보가 8명, 9명이라 그러면 나눠가지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들 평가도 냉정했는데 뉴욕타임즈는 어제 격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사실상 무의미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들이 무슨 주제를 갖고 어떻게 설전을 벌였건 결국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만 보여줬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지지율이 50%가 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과는 레벨이 다르다는 걸 결국 저 정도 해가지고는 전혀 뭐 대세에 지장을 줄 수 없다.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그런 토론회였다고 뉴욕타임즈는 결론을 내렸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후보자들이 날카롭게 자리에 없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기에 바빴다. 뭐 그렇죠. 일단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좀 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역시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인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이거 보면 토론회를 불참한 게 참 현명한 결정이었구나.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 보여봐야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말대로 내가 거기 왜 있냐? 내가 거기 왜 나가냐? 이게 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거 보면 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데 나가봐야 자기한테 득될 게 없다는 거를 일찌감치 깨달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번의 토론을 다 스킵했는데 전혀 지금 지장이 없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거 보면 참 이 예전에는 TV 토론이 참 중요했었는데 이 미국 대선이 이제 TV 토론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맞고 있는 우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명이 나오면 안 되겠고요. 완전히 어제는 뭐 서로 물고 이렇게 물어뜯기 바빠가지고 한국 국회 공청회 같았어요.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네, 막장 드라마였어요. 뭐 말하는데 뭐 말 못하게 맞고, 아이고 왜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네. 이 통화 정책에서 긴축의 시기가 지났다라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는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중앙은행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연준을 중요시하게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주요 중앙은행들도 다 함께 분석을 해서 그걸 보도했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이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동결했다. 연준이 이번 9월 FOMC에서 동결했죠. 다른 주요 국가들도 다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준이 지난 1년 이상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주도했고 결국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 세계가 대긴축의 시대였는데 지난 1년간. 근데 이제는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긴축은 끝났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1월 FOMC 회의 때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준의 동결은 했지만 이게 정말 그 완전히 긴축이 끝난 의미의 동결인지 한번 쉬어가는 의미인지 사실 알 수 없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화 정책에서 긴축이 이제 종료됐다고 아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연준은 그렇게 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남겨놨지만 연준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 거의 대부분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보내고 있고 이거는 그러면 연준만 독불장군처럼 계속 금리를 올리고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릴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연준도 결국 이제는 고집을 꺾고 금리 동결로 계속 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단순 동결을 넘어서 이제 금리 인하로 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5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동결로 가면 계속 5.5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긴축이에요. 그러니까 긴축이 끝났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긴축이 들어가는 거죠. 동결로 가는 건 금리 인하, 긴축을 끝낸 게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결국 금리 인하로 간다는 얘기인데 캐피탈 이코노믹스 경제 컨설팅 업체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올해 4분기 전망을 내놨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올 4분기에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를 하는 중앙은행들이 더 많을 것이다.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을 놓고 봤을 때 올 4분기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에 벌써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0대 중앙은행들이 있는데 세계 30대 중앙은행들의 4분기 행보를 예측해 본 결과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로 갈 중앙은행들이 더 많다. 이런 예상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보다 더 많은 것은 2020년 말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처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제니퍼 맥키언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통화 정책 사이클, 글로벌 통화 정책이 지금 긴축으로 1년 이상 지속됐는데 이 사이클이 전환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계 통화 긴축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도 이제 중앙은행들이 주도하던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아주 인터뷰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래서 그 선물 트레이더들 있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게 이제 미래잖아요. 선물, 예, 그 미래의 가치를 놓고 이제 트레이드하는 그 선물 트레이더들의 분위기도 요즘 시장에서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대부분의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고 그걸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지금 캐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 트레이더들도 그 기조에 맞춰서 지금 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은 아직 그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언급을 하고 있죠. 올 4분기에 내리겠다.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볼 때는 미국 중앙은행 그 연준도 결국 멀지 않아서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보다는 신흥국가들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연준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다른 나라들의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려고 하겠냐 이거죠. 아니죠. 연준이 다른 나라에 신경 쓰신다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연준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글쎄 뭐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 저는 네. 연준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봐. 이러고 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anyway 이렇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동결을 넘어서 인하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것도 지금 분석이 나왔어요. 시티뱅크의 그 네이선 시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이제 냉각되는 그런 전환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다른 중앙은행들이 내리는 걸 쫓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제가 어젠가요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올 4분기에 성장률이 0%로 지금 그 예측이 나왔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미국도 성장이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성장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티뱅크는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 그리고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게 금리가 동결되고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징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같은 전망을 내놨어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다. OECD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을 매일같이 접하면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고 물론 그리고 이제 고금리 또 최근에 국제유가 급등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게 성장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된다.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매파적인 전망을 내놨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연준이 분명히 이제 아직도 물가가 높다. 그래서 네. 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가 높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죠. 그리고 점도표도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5.6%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5.5인데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려야지 5.6까지 가잖아요. 네.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5.5에서 5.75가 되니까 5.6이 이제 커버가 되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라는 거는 예상일 뿐이고 반드시 점도표대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도표는 하나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 여건이 매우 긴축적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도 이 경제가 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연준이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결론은 이거예요. 연준이 이미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다. 이러다가 긴축이 지연되면 그러니까 더 계속 긴축이 이제 계속되면 결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다. 그래서 긴축은 이제 끝내고 긴축을 끝낸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 인하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들을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경제가 저성장이어서 경기 침체로 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도 이제는 금리를 더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